한소진은 방 한가운데 놓인 흰색 안락 의자에 앉아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젖병 속 분유가 조금씩 줄어들고 아기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진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출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회사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새벽같이 화상회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성한그룹 회장직을 물려받은 그녀는 재벌 2세라는 타이틀보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손목에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 경영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려는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소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아기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볍게 만나 교제하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연락을 끊어버렸죠. 미혼모가 된 소진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회사 경영, 육아, 그리고 끝없는 불안감까지.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껏 고용했던 산후도우미들도 모두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소진의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지 못했다고들 했지만 사실 소진은 그 누구도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꽉 닫혀 있어야 할 방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어요. 소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비쳤죠. 8살 송나래였습니다. 청소부 민정의 딸인 나래는 방과 후면 항상 엄마를 따라 이 저택에 왔어요. 조용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평소에는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 나래가 이 시간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문을 여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래는 작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손바닥 위에는 하얀 알약 한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던 나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나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누가 아기 분유에 이걸 넣었어요? 소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젖병이 미끄러질 뻔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꼭 껴안으며 소진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나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의 알약을 소진에게 보여줬죠. 작고 하얀 알약. 소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들었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봤어요. 누군가 이걸 으깨서 분유통에 넣는 걸 몰래. 나래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진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죠.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평소보다 너무 깊게 잠들어 있는 딸. 가끔씩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던 딸. 병원에 데려가도 의사들은 신생아는 원래 그럴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녀는 그저 초보 엄마의 불안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럴 수가. 소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랬어요. 며칠 동안이요. 그 순간 소진의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죠. 그녀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새로운 산후도우미를 들인 그날부터, 류예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말입니다. 일주일 전 소진은 산후조리원에서 막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 힘든 건 그 이후였어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리고 회사에서 쏟아지는 긴급 연락들. 성한그룹 이사회는 그녀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부회장인 삼촌 한재율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진아, 회사 일은 괜찮겠니? 내가 좀 더 도와줄까? 하지만 소진은 알고 있었어요. 그 친절한 말투 뒤에 숨은 의도를. 자신이 약해 보이는 순간 회장 자리를 빼앗기리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소진은 아기를 두고 회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산후도우미는 사흘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예민하시다는 이유였죠. 두 번째 도우미는 일주일을 버텼어요. 밤새 감시당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며 떠났습니다. 세 번째 도우미는 아예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소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밤이면 아기를 안고 홀로 울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강해야 하는데, 하지만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주 좋은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출신이시고 경력도 화려하시대요.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소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이틀 후 류예린이 저택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류예린이라고 합니다. 29살의 예린은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소진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묘한 안도감을 느꼈죠. 혹시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아기를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린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능숙한 손길이었어요. 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추고 예린의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죠. 소진은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안아도 계속 울던 아기가 예린의 품에서는 천사처럼 조용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경험이 많거든요. 신생아는 제 전문 분야예요. 산후조리원에서 100명이 넘는 아기들을 돌봤답니다. 예린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소진은 그날 바로 예린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예린이 모든 걸 알아서 해줬으니까요. 아기 돌보기, 집안일, 식사 준비까지. 마치 구원자가 나타난 것 같았죠. 소진은 예린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린은 소진과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불안감을 심어놨어요. 회장님, 아기가 요즘 좀 불안정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무슨?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생아는 엄마의 감정 상태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혹시 회장님께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소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기가 불안정하다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아기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회장님, 혹시 요즘 우울한 기분 드시진 않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그럼 다행이에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잘 살펴보세요. 산모들은 자기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하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진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렸습니다. 자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불안감. 소진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예린은 점점 더 이 집에서 주도권을 쥐어갔습니다. 아기방 열쇠도 예린이 관리했고 분유도 예린이 준비했죠. 소진은 그저 예린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린만이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소진은 몰랐습니다. 예린의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리고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예린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로운 사람이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송민정, 41살의 청소부였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낡은 옷을 입은 민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택 현관에 섰습니다. 소진은 짧게 인사만 나눴죠. 청소부 정도야 예린이 알아서 관리해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청소는 제가 지시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예린의 목소리는 민정을 향할 때 달라졌어요. 아까 전 소진에게 보여준 부드러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민정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대꾸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8살 딸을 키우며 살아가기 위해선 어떤 일이든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여긴 고급 저택이에요. 애들이 돌아다니면 곤란하거든요. 저 그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과 후 학원도 보낼 돈이 없었어요. 나래를 집에 혼자 두자니 불안했고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럼 다락방에 있게 하세요. 절대 아래층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요. 예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송나래는 저택 3층 다락방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나래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청소하는 동안 다락방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호기심이 많았죠.
가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와 저택 구석구석을 구경했어요. 그러다 예린과 마주치면 차가운 눈빛을 받았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다락방에 있으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나래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예린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자꾸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예린이 분유를 먹인 후면 어김없이 서너 시간씩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진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기가 잘 자주니까요. 하지만 민정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아기가 너무 깊이 자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날 청소를 하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잘 자는 게 어디예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신생아는 보통 2~3시간마다 깨서 젖을 찾거든요. 이렇게 오래 자는 건. 그때 예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기마다 다른 거예요. 애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요? 예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민정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신생아의 수면 패턴이 어떤지,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아기의 상태는 분명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래는 목이 말라 몰래 1층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래는 재빨리 식탁 아래로 숨었죠. 예린이었어요. 예린은 주방 찬장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비닐봉지였죠. 안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예린은 주변을 살피더니 알약 하나를 꺼내 숟가락으로 곱게 갈기 시작했어요. 가루가 된 알약을 분유통 안에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나래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예린은 분유통을 흔들어 가루를 고르게 섞은 뒤 다시 찬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알약 봉지를 가방에 숨기고는 조용히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래는 한참을 식탁 아래 숨어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게 정말일까? 아기 분유의 약을. 왜? 어린 나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누구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예린은 무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래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그래서 다음 날 예린이 버린 알약 하나를 몰래 주워 손수건에 싸서 숨겨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기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 붉은 발진이 돋아나기 시작한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진은 기저귀를 갈다가 아기의 볼과 팔에 퍼진 붉은 반점을 발견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예린 씨, 예린 씨. 소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예린이 달려왔습니다. 아기를 보더니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 이건 그냥 신생아 태열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아기들은 원래 그래요. 며칠 지나면 저절로 사라져요. 예린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소진은 불안했지만 예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발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번져갔죠. 그리고 그날 밤 아기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8도 5분이요. 소진은 체온계를 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예린이 달려와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에요, 회장님. 신생아는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미온수로 닦아주면 금방 내려가요. 예린은 능숙하게 아기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1시간 후 열은 떨어졌어요. 소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그날 밤 아기는 또다시 비정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6시간 동안 깨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 청소를 하러 왔을 때 소진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새 아기 걱정에 한숨도 못 잔 거죠. 민정은 아기를 슬쩍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아기 상태가. 뭐가 문제예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일했었거든요. 이런 증상들 발진, 고열, 그리고 비정상적인 수면 이건 뭔가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섭취?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아기한테 약 같은 거 먹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분유에. 그 순간 예린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민정을 노려봤어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도 안 키워본 청소부가 의사 흉내를 내네요. 저는 그냥 당신이나 청소나 잘하세요. 아기 일은 전문가인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녀는 딸 나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래야, 혹시 이 집에서 이상한 거 본 적 있니? 나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에 싸둔 하얀 알약을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예린 언니가 이걸 분유통에 넣는 걸 봤어.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 민정은 과거 병원에서 일하며 수없이 봤던 약들을 떠올렸어요. 이건 분명 수면제 종류였습니다. 나래야, 이거 언제 봤어? 사흘 전이요. 밤에 물 마시러 갔다가. 민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사실을 회장님께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린은 소진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청소부인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정은 용기를 냈어요. 그날 오후 예린이 외출한 틈을 타서 소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하얀 알약을 보여줬어요. 제 딸이 이걸 발견했어요. 예린 씨가 분유통에 넣는 걸 목격했다고. 소진은 멍하니 알약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린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예린이 아기에게 약을. 거짓말이겠죠. 예린 씨가 왜 그런 짓을.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기 증상을 보세요. 이건 분명 약물 반응이에요.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여러 번 봤던 증상들이거든요. 소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예린을 믿어야 할까, 민정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아기의 얼굴에 퍼진 발진, 갑작스러운 고열, 그리고 비정상적인 깊은 잠. 모든 게 이상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나래가 직접 봤다고요? 네, 제 딸은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소진은 나래를 불렀습니다. 8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주방에서 목격한 일을 설명했어요. 예린이 알약을 갈아서 분유통에 넣던 장면을. 소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린이 돌아온 거죠. 소진은 재빨리 알약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민정과 나래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지만 소진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소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안에 쥔 작은 알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예린은 평소처럼 아기를 돌보고 밤 11시가 되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알약을 넣었죠. 내일 아침 첫 차로 병원에 보내 성분 검사를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소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알약의 모양과 색깔을 검색했죠. 하얀색, 작은 원형, 한쪽 면에 새겨진 미세한 각인.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수면 유도제였어요. 성인용 수면제 중에서도 효과가 강한 종류였습니다. 소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신생아에게. 화면 속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유아 복용 금지. 호흡 억제 및 저혈당 위험. 소진은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자신의 아기에게, 겨우 한 달 된 아기에게 이런 약을 먹였다니. 다음 날 새벽 소진은 민정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 씨, 오늘 일찍 와줄 수 있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네, 회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민정이 도착했어요. 소진은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민정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맞아요, 이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봤던 약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분유 성분 검사를 맡기려고 해요. 소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린이 준비해둔 분유통도 따로 챙겼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예린 씨가 이런 짓을 할까요?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소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죠. 예린은 항상 자신에게 불안감을 심어줬어요. 아기가 불안정하다. 산후 우울증 조심하라. 엄마의 상태가 아기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말들이 소진을 점점 더 무너뜨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무너뜨리려는 건 아닐까요? 네. 저를 무능한 엄마로 만들려는 거요. 회사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도 못하는 여자로. 소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삼촌 한재율. 부회장이자 회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 소진이 임신했을 때도 출산했을 때도 그는 계속 말했었죠. 여자가 회사와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겠어? 무리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렴. 설마 삼촌이.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회장님 말씀이세요? 예린 씨를 추천한 게 회사 비서실이었어요. 그리고 비서실은 삼촌 관할이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처음부터 심어진 사람이었어요. 소진을 무너뜨리고 아기를 약하게 만들어 육아 스트레스로 정신이 나간 여회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던 거죠. 민정 씨,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회장님.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알약과 분유를 검사 맡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린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예린이 약을 넣는 장면을 포착하는 거죠. 소진은 저택 곳곳에 숨겨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주방, 거실, 복도. 하지만 아기 방에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예린이 아기 프라이버시를 위해 설치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오늘 밤 아기 방에 카메라를 설치할게요. 소진은 작은 무선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당일 배송으로. 그리고 민정에게 부탁했어요. 나래한테 말해주세요. 오늘 밤 예린 씨가 또 주방에 가는지 지켜봐 달라고요. 회장님, 아이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보고만 하라고 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요. 그날 오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검출 성분 졸피뎀 수면 유도제, 미량의 인슐린 유사 물질저 혈당 유발 가능성. 민정이 결과지를 보더니 경악했어요. 인슐린까지요? 이건 거의 살인 미수예요. 소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예린 혼자만의 범행인지 배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기다려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예요. 소진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린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소진은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예린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회장님, 오늘 아기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다행이죠? 네, 다행이에요. 소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속에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아기를 독살하려 했으면서. 소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진은 아기방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래에게 신호를 보냈죠. 아이는 다락방에서 복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1시간 후 예린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나래는 재빨리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정은 소진에게 알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린은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계단을 내려갔죠. 소진은 서재 문틈으로 예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익숙한 비닐봉지를 꺼냈죠. 하얀 알약들이 든 봉지. 예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확신한 듯 알약 2개를 꺼내 숟가락으로 갈기 시작했어요. 소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예린은 가루가 된 알약을 분유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 흔들었죠. 가루가 고르게 섞이도록. 모든 동작이 능숙했어요.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린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예린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회장님. 소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회장님, 삼촌이었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아기는 계속 약해지고 있고요. 회장님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계세요. 소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예린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며칠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때 부회장님께서 개입하시면 되죠. 산후 우울증으로 아기 돌보기도 힘든 여 회장, 회사 경영은 당연히 무리라는 여론을 만들면 전화 너머로 삼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잘하고 있어. 이번 주 이사회에서 회장 권한 정지 안건을 올릴 거야. 그때까지 소진이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야 해. 예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처리할게요. 아기가 한 번 더 응급실에 실려가면 회장님은 완전히 끝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리는 분유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조용히 주방을 빠져나갔어요. 소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삼촌.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삼촌이 배우였어요. 아기를 죽이려 했던 거죠. 회장 자리를 빼앗기 위해. 민정이 조용히 다가와 소진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녹화했어요. 다 녹화했어요.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상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예린이 알약을 가는 장면, 분유에 넣는 장면, 그리고 삼촌과의 통화 내용까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삼촌, 아기를 해치려 했던 예린.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뭔가요? 내일 아침 예린이 아기에게 그 분유를 먹이려 할 때 현장을 잡을 거예요. 현행범으로. 소진은 단호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밤새 준비했습니다. 경찰에 미리 연락해뒀고 내일 아침 예린이 분유를 준비하는 시간에 맞춰 저택으로 오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린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아침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잘 주무셨어요? 제가 아기 분유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할게요. 소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예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이요? 하지만 평소엔 제가. 괜찮아요. 엄마가 직접 해야죠. 소진은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분유통을 꺼내려는 순간 예린이 재빨리 가로막았어요. 회장님, 그 분유는 어제 개봉한 거라 신선하지 않아요. 제가 새 걸로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이걸로 할게요. 소진은 단호하게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거죠. 회장님, 정말 그 분유는 안 돼요. 예린이 소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왜 안 돼요? 혹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진은 분유통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수면제요. 그것도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양이. 그리고 저혈당을 유발하는 성분까지. 그게 무슨. 이틀 전에 검사 맡겼어요. 당신이 내 아기 분유에 넣은 약을요. 예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진은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녹화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예린이 알약을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삼촌과의 통화 내용도. 이게 뭐예요? 설명해봐요. 소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소진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녹화 영상, 검사 결과지, 그리고 예린이 사용한 알약까지. 류예린 씨,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예린은 울부짖었어요. 저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회장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부회장이요? 경찰이 되물었습니다. 소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성한그룹 부회장 한재율입니다. 제 삼촌이죠. 예린과 공모해서 제 아기를 해치고 저를 무너뜨려 회장직을 빼앗으려 했어요. 경찰은 즉시 삼촌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예린은 끌려가면서 소진을 돌아봤어요. 회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고 부회장님이. 소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예린이 경찰차에 실려 나간 지 1시간 후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배우인 삼촌 한재율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진은 휴대폰을 꺼내 회사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저택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후 법무팀 변호사와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소진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녹화 영상, 통화 내용, 검사 결과지, 그리고 예린의 진술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증거면 부회장님을 형사 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살인교사죄가 성립될 거예요. 바로 고발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내부 조사도 시작하세요. 삼촌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소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감사팀은 즉시 움직였어요. 부회장 한재율의 계좌 내역,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예린에게 지급된 돈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이 다시 저택을 찾았어요. 이번엔 형사였습니다. 회장님, 부회장 한재율 씨를 소환했습니다. 조만간 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예린 씨의 진술과 회장님께서 제공하신 증거들로 충분합니다. 삼촌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나오자 말을 바꾸더군요.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소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끝까지 발뺌하려던 삼촌.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귀여워해주던 삼촌.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그는 처음부터 회장 자리만 노렸던 겁니다. 저녁이 되자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성한그룹 부회장, 조카 살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소진은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차를 내왔어요. 회장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소진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소진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말없는 위로였죠. 다음 날 검찰은 한재율과 예린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살인교사, 아동학대, 업무상 배임까지 추가됐어요. 감사팀 조사 결과 한재율은 회사 자금 10억 원을 빼돌려 예린에게 2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자신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어요. 소진은 당당하게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이번 사건으로 부회장 한재율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한재율의 만행은 변호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소진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회사, 자신이 키워야 할 아기,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었습니다. 회장님, 퇴근 안 하세요? 아, 네,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요. 소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정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소진은 문득 물었어요. 민정 씨, 저 괜찮은 엄마일까요? 네. 아기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독약을 먹이는 줄도 모르고.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회장님은 알아채셨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지켰어요. 그게 엄마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실수해도 돼요. 중요한 건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거든요. 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정의 따뜻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민정 씨가 아니었다면 나래도 있었잖아요. 그 작은 아이가 용기 내서 말해줬으니까요. 저택에 도착하자 나래가 뛰어나왔습니다. 아기 침대 옆에 앉아 있었던 거죠. 나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아기가 오늘 많이 웃었어요. 건강해 보여요. 소진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제 더 이상 독약에 시달리지 않을 아기. 소진은 아기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늦게 알았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재율과 예린은 법정에 나란히 섰어요.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변호인은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재율, 살인교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류예린,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소진은 덤덤하게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으니까요.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저택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소진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원인 모를 발진도, 갑작스러운 고열도 없었습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옹알이를 하는 아기를 보면 소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괜찮구나. 소진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죠.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어요. 한재율이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부회장이 메웠고 이사회는 소진의 경영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한 소진의 판단력과 리더십이 오히려 빛을 발했던 거죠. 주가도 안정됐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민정과 나래가 없었다면 아기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소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소진은 민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청소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어요? 민정 씨 앉으세요. 소진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정은 어색하게 앉았어요. 소진은 진지한 표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 그리고 나래. 당신들이 없었다면 제 아기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회장님, 아니,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바쳤어요. 제 아기의 목숨을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들을 그냥 청소부로 대할 순 없어요. 제게 당신들은 가족이에요. 아니,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가족이요? 민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에서 같이 살아요. 청소부가 아니라 가족으로요. 나래는 이제 더 이상 다락방이 아니라 2층 객실을 쓰면 돼요. 그리고 민정 씨는. 소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기를 키우는 일, 이 집을 지키는 일. 혼자서는 힘들어요. 당신들이 필요해요.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는 그저 괜찮은 게 아니라 간절해요. 제발 이 집에 남아주세요. 저와 아기 곁에 있어주세요. 소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나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거죠. 나래는 소진과 민정이 울고 있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소진이 나래를 불렀습니다. 나래야, 이리 와봐. 나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진은 나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래야, 고마워.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아기를 살릴 수 있었어.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나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소진은 나래를 꼭 안아줬어요. 앞으로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야. 너도 민정 씨도 아기도 그리고 나도. 우린 가족이야. 나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좁은 원룸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나래에게 이 넓은 저택은 꿈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니. 정말요? 제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2층에 내 방도 있어. 가서 구경해 볼래? 나래는 신이 나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제가 받은 거예요. 당신들이 제 아기를 살렸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나래가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진, 민정, 나래, 그리고 유모차에 누운 아기. 더 이상 주인과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저녁 먹어요. 매일이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퍼담았어요. 나래는 아기에게 장난감을 흔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였어요. 식사 후 소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한재율의 배신, 예린의 악행,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그 끝에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혈연이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을. 이제 시작이네요. 소진이 중얼거렸어요.
민정이 옆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시작이요? 진짜 가족의 시작이요. 서로 아끼고 지키고 함께 웃는 가족. 민정은 소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는 약속이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는. 그날 밤 소진은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독약이 든 분유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품은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 이 집엔 사랑만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소진은 미소 지으며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민정 아주머니, 나래 언니랑 함께. 아기는 자는 듯 말 듯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진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나래와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하고 놀까요? 나래가 물었습니다. 소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일은 다 같이 놀이공원 갈까? 아기도 데리고. 와, 정말요? 세 사람은 웃으며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됐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당할 때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소진은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민정은 단지 청소부였을 뿐이었습니다. 나래는 그저 8살 아이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옳은 일이기에 용기를 냈던 거죠. 세상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직책이나 지위, 학벌이나 재산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진짜 귀한 사람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옳은 일을 위해 용기 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진짜 영웅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욕심과 배신으로 얻은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요. 한재율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속에 진짜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